안녕하세요. 민주당의 길을 팍팍, 대한민국의 길을 팍팍, 불팍캐스터 김기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불팍, 길을 팍. 네, 신유진 변호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죠? 네. 예. 어제 범죄를 벌하지 않는 것, 그것은 내일의 범죄에 용기를 주는 것과 똑같이 어리석은 짓이다. 지난 주말 내내 알베르 까미의 말이 인용되어 돌아다니더라고요. 나치 부역자를 처벌하고 제대로 역사청산을 했던 프랑스 공화국의 역사를 떠올리면서 저는 샤를 드골 전 대통령의 말도 한번 전하고 싶습니다. 프랑스가 다시 외세의 지배를 받을지라도 또다시 민족 반역자가 나오는 일이 없을 거라는 드골 대통령의 호언장담. 이번 불법 개헌과 내란 관련 부역자들을 확실하게 처벌한다면 앞으로 우리 역사에서 다시금 내란을 꿈꾸는 세력이 나오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오늘 히트앤드레이션 시간인데요. 월요일날 우리 주불리 김병주 최고위원께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주불리 김병주입니다. 저는 김병주 최고위원을 뵐 월요일날만 학수고대 하고 있습니다. 네, 와, 반갑습니다. 네. 오늘 모처럼 활짝 웃으면서 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지금 네, 방송을 하고 네. 계신 것 같고요. 예. 윤석열 밤에 되니까 이렇게 행복한데요. 네, 그 결정 소감 어디서 들으셨나요? 방송으로 통해 저희는 들으셨어요? 뭐 이재명 대표하고 최고위원들 같이 네. 이재명 대표실에서 실제 파면 그 선고문 읽는 거를 들었죠. 근데 윤석열을 파면한다 할 때 울컥하더라고요.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그만큼 파면이 간절했고 그동안 3년 동안 윤석열 정권 들어와서 후퇴했던 그런 것들이 쭉 생각나더라고요. 그래서 실제 파면은 저는 윤석열의 그 쿠데타 뒤에 있는 용산으로 대통령실을 이전하면서부터라고 봐요. 국방부 건물을 뺏어서 들어갔잖아요. 그렇죠. 그럼 4일 만에 다 알아서 나가봐. 그리고 거기 국방부 쪽으로 가버리니까 국방부 합참에 에워싸여서 군인 속에 있었으니까 착각을 했던 거죠. 착각을 군인이 명령만 내리면은 목숨 걸고 할 줄 알고. 네. 그날 한 22분 이제 정확한 파면 시간 22분이잖아요. 그럼 한 20분 이상 됐는데 언제쯤부터 이게 확실히 파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저는 하셨어요? 뭐 사실 시작할 때부터 그 4월 4일 날 선거일이 정해질 때부터 최소 인용 6명은 확보했다라고 생각하고 마음 편히 봤는데 처음에 한 2, 3분 쭉 읽는 거를 보니까 가겠구나 하는데 요몽요몽 5가지 얘기할 때 감탄사가 절로 나오더라고. 제가 위로받는 느낌이었어요. 예, 신윤 캐스터님 어서 저는 보셨어요? 8대0은 무조건 확신을 했고 예. 저도 물론 방송을 하면서 실시간으로 봤는데 그러셨구나. 사실 그날 아침부터 기분이 너무 좋았습니다. 네. 이제 오늘 드디어 되는구나. 네, 이제 끝나는구나 하는 생각으로 했지만 그래도 이제 딱 파면한다라는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는 뭐 저 혼자서 활짝 웃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만 기분 좋은 마음으로 계속 방송에 임했고 파면한다라고 하고 나서는 정말 뭐 이제는 날씨가 그렇게 또 좋을 수가 없다라는 생각도 들고. 그렇죠. 그날 날씨도 좋았습니다. 맞습니다. 드디어 대한민국의 서울에 봄이 왔구나. 학수고대하던 긴 겨울이 끝나고 봄이 왔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선거 기일을 지정할 때부터 사실은 8대0이 될 거다. 변호사들은 많이 그렇게 상상했는데 저 같은 경우는 그날 기분이 너무 좋아가지고 점심 우리 이제 방 식구들하고 이제 나가서 먹자. 오늘 같은 날은 군내식당 말고 나가서 먹자고 해서 나갔는데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 머리 위에 있던 그 암울한 어떤 그 회색빛의 뭐 그런 빛이 딱 사라진 느낌.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자연이 아름답고 봄이 아름답구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드디어 꽃이 보이고요. 나무에 꽃이 다 피어 있는데 그 전에는 그 꽃을 볼 여유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정말 하루하루 피가 말리는 그 순간이었는데 드디어 눈을 딱 뜨니 꽃이 보이고 다음 날은 또 봄비가 내려줘가지고 토요일까지는 기분이 너무 좋았습니다. 토요일까지는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그 파면 결정문에 보면은 군에 대한 내용도 있었다고 하는데 그것만 좀 잠시 좀 짚고 넘어갈까요? 네, 파면 결정문에 군에 대한 내용이 있어가지고 또 우리 주불리 김병주 의원님 나오셨는데 이 부분 특별히 안 보고 갈 수가 없어서요. 우리 군에 대해 이야기한 장면 좀 보고 오시죠. 2. 국회에 대한 군경 투입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피청구인은 국방부 장관에게 국회에 군대를 투입할 것을 지시하였습니다. 이에 군인들은 헬기 등을 이용하여 국회 경내로 진입하였고 일부는 유리창을 깨고 본관 내부로 들어가기도 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은 육군 특수전 사령관 등에게 의결 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은 것 같으니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 는 등의 지시를 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은 국회의 권한 행사를 막는 등 정치적 목적으로 병력을 투입함으로써 국가 안전보장과 국토방위를 사명으로 하여 나라를 위해 봉사하여 온 군인들이 일반 시민들과 대치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에 피청구인은 국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하고 헌법에 따른 국군 통수 의무를 위반하였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 김병주 의원님께서는 대한민국 장군 출신 네. 아니십니까? 사성 장군 네. 출신이신데 이 파면 선거 중에서 이 부분 네. 이 군에 대한 이야기 나올 때는 아무래도 좀 더 감회가 새로우셨을 것 같은데 어떠셨나요? 그렇죠. 더 귀에 쏙쏙 들어왔죠. 특히 특전사령관이 얘기한 걸 그대로 인정했잖아요. 네. 대통령이 전화를 해서 의결 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은 것 같으니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을 끄집어내라. 그걸 그대로 인정한 부분이 더 감회가 새로웠고요. 왜냐하면 국민의힘과 윤석열 측에서 저에게 곽종근을 오염시켰다 또는 회유해서 이런 증언을 이끌어냈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리고 곽종근이가 주불리 김병주 유튜브에 나가서부터 탄핵 공작이 시작이 됐다라고 했는데 헌재가 그대로 인정을 한 부분이 저는 일단 저가 관련이 된 거니까 더 그랬고요. 그리고 또 제가 주장했던 것 중에 하나가 그 정치적인 중립항이 헌법 5조 2항에 있어요. 국군은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된다로 돼 있습니다. 그거는 정치권이나 누구든지 군의 정치적인 중립을 보장해야 되는데 윤석열과 김용현이가 군의 중립성을 침해하고 헌법에 따른 국군 통수 의무를 위반했다. 이건 헌법 5조 2항을 명확히 위반했다는 거를 보여준 거죠. 그러니까 윤석열과 김용현이 군을 자기의 정치적인 도구로 해서는 안 되는데 활용을 해서 정치적인 위반을 했다. 그러니까 너무 정확히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네. 저는 그동안 탄핵소추 요건 네. 각각의 내용에 대해서 군에 대해서는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걸 눈여겨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비상계엄을 하면 군을 동원하는 것이다. 이제 이렇게 생각했는데 사실 지금 문영배 재판관, 그러니까 헌법재판관님들이 결정한 것이 진짜 옳은 결정이다. 왜냐하면 그 군이 네. 동원대원에 의해서 군의 정치적 중립성 그렇죠. 위반을 했고 거기에 어떻게 보면 동원된 군인들이 그게 무슨 젊은 군인들이 무슨 죄입니까? 그러니까 네. 그렇게 우리가 독재 정권을 이렇게 타도하고 새로 이렇게 헌법을 만들면서 군의 정치적 중립이라는 걸 굉장히 무겁게 규정하고 지금까지 지켜왔는데 이 사태로 해서 군인들이 다시 시민들을 대하게 만들었다. 이런 맞습니다. 말이 저는 그 재판정에서 들으면서 참 군인들에 대해 굉장히 위로가 되는 말이 되겠다. 네, 그래서 네. 일부러 좀 쓰셨구나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그렇죠. 그렇죠. 사실 그동안 헌법 77조 계엄 요건이라든가 계엄의 절차 헌법 77조를 많이 우리가 인용을 해서 중대한 헌법 위반이라 했는데 헌법재판관들께서는 헌법 5조 2항 정치적 중립을 보장해야 되는 이 항목을 되게 관심 있게 일부러 봐주셔서 네. 고맙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 사병들이 일반 시민들과 대치하는 네. 상황을 만들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중대한 헌법 위반이다라고 네. 정말 이 결정문이 군인들이 거기 나가서 명령을 따르느라고 나갔지만 소극적으로 따랐고 이런 네. 부분까지 다 꼼꼼하게 살펴주신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이제 요거는 이제 군인들에 대한 결정문인데 사실은 윤석열 메시지도 실망스러운 부분이 많고 조금 이따 다루겠지만 네. 사실 주말을 강타했던 거는 일요일에 우원식 국회의장께서 이제 개헌 얘기를 하셨잖아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 민주당원들께서도 관심도 많고 네. 댓글도 많이 올라오는데요. 네. 우리 김명희 최고위원께서 혹시 생각하시는 바가 있으면 네, 간단히 한 사실 말씀 하시면. 네. 조금 전에 우리 신유진 우리 변호사님이 토요일까지는 즐거웠는데 네. 라고 했는데 그 그게 그 의미 말씀이구나. 속에 일요일 날 기분이 별로 안 좋았다 그 말씀 아닌가요? 그래서 토요일까지는 이제 새로운 막 이제 나라에 대한 희망 네. 독찬이 있었는데 일요일 이게 무슨 소리지? 저도 그 뉴스에 그 우원식 그 국회의장이 긴급 기자회견을 한다는 뉴스를 한두 시간 전에 네. 뜨더라고요. 무슨 긴급이지? 윤석열 구속시키라 이런 요구를 하는가? 헌정 질서를 훼손한 최상목 부총리나 탄핵하라는 건가? 이렇게 기대를 하고 봤는데 웬걸 그 한입밥 중에 옹국계라고 헌법을 개정해야 된다라고 해서 저는 너무 이것은 잘못됐다. 먼저 시기적으로 너무 잘못됐다라고 판단을 했고요. 왜냐하면 지금 윤석열 내란 수기가 아직도 관저에 있잖아요. 네. 아크로비타로 옮기지도 않았는데 무슨
그 개헌 얘기를 합니까? 지금 제일 시급한 것이 내란 종식이잖아요. 네네. 내란 종식을 해야 되는데 개헌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하니까 주제가 벗어나잖아요. 물론 뭐 개헌도 중요할 수는 있는데 지금 이 시점에 제일 중요한 것은 실제 내란 종식이고 그다음 그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최고위에서도 발언을 했는데 이재명 대표께서도 저와 비슷한 맥락으로 하셨어요. 시기적으로 안 맞다. 지금은 부적절하다. 물론 헌법 개정은 동의한다. 그래서 저도 그 주장을 했어요. 지금 헌법 개정을 하려면은 대통령 후보들이 공약에 포함을 하고 집권하면은 최대한 빨리 해야 되겠다. 내년 지자체 선거 때 한다든가. 그렇죠.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거고. 그런데 실제 물리적으로도 어려워요. 왜냐하면 네. 2달 남았잖아요. 맞습니다. 2달 동안 국민투표제 법이 있는데 그 투표가 지금은 어렵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은 대선과 같이 하게 되면 대선은 사전 투표를 하고 본 투표를 하잖아요. 국민 투표는 사전 투표를 못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본 투표 때 하루 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사전 투표의 투표율이 요새는 30에서 40% 나오잖아요. 그럼 사전 투표하신 분은 2번 가서 투표해야 되잖아요. 사전 투표할 때 대통령 뽑고 네. 본 투표에 가서 국민 투표 이렇게 안 할 거 아닙니까? 네. 그럼 50% 이상 넘기도 어려워요. 저도 이제 오늘 네. 그렇죠. 이제 그런 현실적 문제가 있겠네요. 네, 그래서 그런 투표제에 대한 법을 개정을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나서 하는 거고요. 그리고 또 지금 우리 시청자분들이 되게 지금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각제로 가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오늘 대표하고 이 대표하고 저희들이 최고위원회에서도 좀 논의를 했어요. 내각제는 아니다. 네. 간다면은 방향상은 대통령 중임제라든가 연임제다. 그건 명확히 이 대표와 최고위원들은 어느 정도 컨센서스가 됐고요. 그래서 제가 아침에 좀 제의했던 것이 만약에 그래도 이 2달 동안 한다면은 2포인트 개헌은 할 수가 있다. 1포인트가 뭔가 하면 헌법, 이건 내란 종식에 포커스를 맞춰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헌법 전문에다가 5.18 민주화 정신을 엮는 거죠. 이건 네. 이미 국민의힘도 동의한 사항이고 네. 5.18 민주화 정신을 엮는 것은 구테타를 방지하는 데도 중요해요. 그 정신. 그다음 또 하나는 계엄 요건을 강화하는 거죠. 헌법 77조를 강화하는 거예요. 대통령이 누가 되든지 함부로 계엄해서는 안 된다. 저희 계엄법을 개정하려고 하다 보니까 헌법과 충돌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헌법 77조에서 계엄 요건을 강화하는 조항은 국민의힘도 동의할 것이다. 이 2가지 정도는 할 수 있는데 지금은 물리적으로 어렵다. 내란 종식이 중요하다. 저도 이제 뭐 SNS에 올렸습니다만은 네. 지금 때를 놓치면 안 되는 일에 네. 집중하는 게 옳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저도 견해를 갖고 있고요. 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아마 곧 정리가 정치권에 정리가 될 것 같은데 저도 개인적으로는 반대하는 입장이라서. 네. 아니 우리 구독자님들이라든지 뭐 네. 이렇게 만약에 민주당 당원분들이 걱정하시는 거는 그런 어떤 절차적인 사전 투표 이런 것보다도 내란 동조했던 국민의 힘을 개헌의 어떤 협상 테이블로? 에 같이 앉혀서 그렇죠. 그들과 함께 개헌에 대한 내용을 논의하는 것 자체가 이거는 말이 안 된다. 이걸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사실 뭐 국민의힘은 내란 동조하고 했잖아요. 네. 사실 해산을 해야 되는 게 맞죠. 아까 댓글에 보니까 이제 제가 넘어가서 못 봅니다만 네. 세 분 케미가 너무 좋습니다. 근데 일단 개헌에 대해서는 3명이 합의가 된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걱정하지 마십시오. 네. 그 부분은 네. 이렇게 세 명이 합의된 걸로 네. 생각하고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그 윤석열이 지금 그 탄핵이 인용된 다음에 입장문을 냈는데 저는 너무 실망스러웠거든요. 그거 네. 한번 볼까요? 네. 파면된 윤석열 대통령이 2번째 입장문을 발표했고요. 메시지 내용 두고 여러 가지 해석이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풍찬 노숙하며 단실 이어가시는 분들 쭉쭉쭉 나오는데요. 전국 각지에서 자유와 주권수의 일념으로 싸우는 모습 보았다. 이러면서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죄송하고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이건 일단 대국민 메시지가 아니고 자신의 지지자를 위한 메시지라고 봐야 되는 것 아닌가? 어떻습니까? 이 메시지 보시면서 우리 김명철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셨는지 그렇죠. 한번 본인이 볼까요? 사실 계엄에 대해서 사실은 헌재 재판에 대해서도 결정을 불복했고 국민께 진정 어린 사과 없이 자기 지지자를 향한 메시지를 냈잖아요. 지금 사저 정치가 시작이 됐다 우려하던 뒤에서 이제 메시지를 내므로써 극우 세력을 또 단합을 시켜서 본인이 대선에 영향을 주는 어떤 상황 역할을 하려는 의도가 아닌가 이런 것이야말로 진짜로
후한 무치하고. 그러면 상황이 되겠다면 자기가 정치에서 물러나지 않겠다 이런 속셈으로 볼 수도 그렇죠. 있고. 뒤에서 조정할 수. 누가 재출마설까지 나오는데 어떻습니까? 재출마는 뭐 법적으로 어렵고 그렇게까지는 안 하겠지만은 극우 세력을 단합을 시켜서 뒤에서 극우 세력들을 응집시켜서 본인이 영향력을 행사하고 그러려는 의도가 아닐까 싶어요. 아니 뭐 그리고 우리 이제 구독자분들 지금 시청해주시는 시청자분들은 굉장히 이제 윤석열 얼굴이 나와서 너무 보기 싫은데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윤석열이 계속 메시지를 내면서 여러분들과 함께하겠다라고 메시지를 내는 거는 사실 민주당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메시지가 아닌가 이렇게 저는 해석이 됩니다. 내란을 했던 자가 계속 메시지를 낸다는 것. 그러면 민주당 선거운동 아니냐? 저는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네, 뭐 사실은 굉장히 부적절하지만 선거에 이제 저렇게 멘트를 내는 거 다시 다음 멘트 한번 볼까요? 그거 보고 얘기해도 좋을 것 같아요. 국민 보는데 여러분 청년 여러분께서 용기를 잃지 않는 한 우리의 미래는 밝을 것입니다. 늘 여러분 곁을 뭘 지키겠다는 거죠? 그냥 자신을 지켜달라는 거 감옥에 아닌가요? 가면 지킬 수 있을까요? 네. 그런 생각도 들고. 그렇죠. 저기 역으로 나를 지켜주세요. 네. 자신을 지켜달라는 강력한 메시지인데, 네. 우리 그 극우들에게 계속 메시지를 내면서 자신의 어떤, 자신을 잊지 말아달라, 나를 잊지 마세요. 라는 메시지를 내는 거는, 국민의힘은 윤석열이 있지, 윤석열은 내란을 했지. 이런 인식을 계속 심어주는 거는 아무래도 조기 대선에 굉장히 국민의힘에서는 치명타가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그렇죠. 사실 4월 4일 날 언제 판결이 나고 오후 4시경쯤 돼서는 한남동 관저 앞에 극우 세력들이 한 명도 없이 다 맞습니다. 빠졌다 하잖아요. 네. 쓰나미처럼. 네. 그리고 그 다음날 또 집회에서도 거의 인원들이 줄었고요. 그런 것이 저는 당연하다고 봐요. 그동안 극우들도 윤석열이가 좋아서가 아니라 그 극우 세력들이 우리 민주당의 정권 뺏기가 싫으니까 모였다라는 게 보여요. 박근혜하고 차이는 박근혜 때는 그래도 박근혜 팬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파면되는 거에 연민을 느끼고 그때는 되게 그 파면 선고가 나고도 지지자들이 되게 저항을 했었잖아요. 네. 이번에는 역시 윤석열은 극우 세력 내에서도 미운 오리. 네. 그렇죠. 지금 탄핵 그 결정문을 보면 자기가 나중에 유죄 판결을 받고 무기징역을 산다든지 이런 것은 거의 명확한 사실이어서 저런 식으로 돌파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말이 안 되고 무리한 얘기인데요. 근데 그건 그러더라도 빨리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그렇죠. 계속 버티고 있죠? 언제 퇴거하나요? 퇴거 시점 어떻게 좀 전망이 되신 뭐 이번 건가요? 주 중에 한다는 얘기는 하는데 지금 아크로비타를 먼저 간다는 얘기들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경호처나 이런 데서는 고민이 많은 것 같아요. 그동안 거기 아크로비타는 아파트다 보니까 하려면은 별도의 경호를 하려면 별도로 쓰는 엘리베이터가 있어야 그렇군요. 된다는 거예요. 네. 예전에 대통령과 인수위 당시는 그걸 주민들이 양해해 줬겠죠. 네. 이제는 내란 수계가 오는데 그거 양해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아마 그런 고민도 많은 걸로 제가 언론에서 봤어요. 주민들도 환영하지는 않을 것이고. 이번 주말에 저 기사가 나오네요. 이번 주말에 퇴거할 듯 이런 뭐 추측성 기사도 나오는데. 아니 지금 이번 주말에 퇴거라니 이게 너무 지금 뭐 자기 마음대로 나가고 싶을 때 나간다는 게 이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이 드는 게 본인이 5월 10일에 취임하지 않았습니까? 당시에 그렇죠. 취임할 때 2022년. 예, 그렇습니다. 2022년에 취임할 때 문재인 전 대통령이 그 취임식에 5월 10일에 취임식에 가려면은 그 청와대에서 당연히 마지막까지 순간에 뭐 있어야 될 텐데 그런 아무런 제한 없이 그냥 5월 10일 0시가 되는 시점부터 청와대를 개방하겠다. 그렇죠. 이렇게 맞습니다. 공고를 기억납니다.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그 밤 자고 네. 이 취임식에 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전날 비워줘라. 네. 0시부터 우리 개방할 거야. 지금 0시부터. 그랬잖아요. 막무가내로. 그러니까요. 이 막무가내식 기억납니다. 혼자에 그냥 네. 단독적으로 그냥 개방하겠다 공표해버리니까 어쩔 수 없이 저 뭐 나오네요. 서울시내 모처에서 그래서 별도로 여기 임기 마지막 밤 호텔 숙박에 그러니까요. 야 이게 그때 그랬었습니다. 맞습니다. 이제 기억이 남는데. 그래놓고 지금은 뭐 주말쯤에 뭐 나가겠다라고 하는데 저는 사실은 뭐 언제 나가든지 차라리 바로 서울구치소로 가는 게 낫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경호 인력 뭐 너무너무 고민하고 뭐 어떻게 경호를 해야 되냐 뭐 단독 엘리베이터를 써야 되냐 그런 고민 없이 바로 서울구치소로 가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닐까 제 제안입니다. 네네. 바로 그걸로 옮겨가면 조금 덜 복잡하겠네요. 네. 그리고 지금 윤석열 어떤 전 대통령이죠. 이제 범죄 꾸러미들이 이제 막 쏟아져 나오는데 사실 그동안 어쨌든 형사소추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를 가지고 어떻게 들춰낼 수 있는 방법이 제대로 없었는데 그렇죠. 야, 뭐
간단하게만 말씀드려도 양평 고속도로 논란, 그리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논란, 삼부토건 주가 조작 논란, 최상벽 사건 외압 논란, 김건희 명품백 수수 의혹, 관저 공사 논란, 그리고 명태균 게이트, 그리고 마약 수사 외압 사건 너무나 많습니다. 이것도 정말 굵직굵직한 것만 그렇죠. 말씀드린 건데요. 의원님 두 분 보시기에는 향후 가장 문제가 될 만한 사건들, 아니면 가장 먼저 문제가 되어야 할 사건 어떻게 보시나요? 저 다인데. 진짜 8가지 이거 다 해요. 다 하나하나가 중요해요. 그렇죠. 네. 윤석열, 김건희 100대 범죄 저희가 리스트업도 했지 않습니까? 네. 이제 그렇죠. 그것도 문제가 되고 지금 저 다 문제가 되는데 원래는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쳐도 그 임기 끝난 후에 수사가 될 거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잖아요. 그쵸. 그래서 사실 그것 때문에 지금 계엄한 거라고 저는 네. 보거든요. 그래서 영구집권을 맞아요. 노렸다고 보는데 명태균 게이트 뭐 이런 것도 바로 이미 다 증거들이 다 나와 있는 것 같고 네. 그렇죠. 최상병 사건 외압도 다 수사돼 있는 것 같고 다 안 돼요. 어떻게 네. 뭐부터 지금 해야 되나요? 제가 봤을 때 명태균 게이트 같은 거 하면은 바로 그 녹음 증거 자료들이 있고 육성 목소리들이 다 있기 때문에 이런 걸 바로 해서 네. 구속 수사를 해야 되잖아요. 네. 하면서 이제 나머지들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당장 구속 수사가 가능한 것부터 그렇죠. 그러니까요. 구속하고 가능 다 구속수사 가능할 것 같고 네. 그리고 관저공사 저것은 제가 보기에 제가 국토위 상임위에 있을 때 보니까 진짜 이게 업체가 자격이 없는데 이렇게 그냥 돈 몰아주고 이런 좀 흔적들이 있어서 제대로 수사하면 저건 아마 큰 게이트로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그 중에서 또 우리 구독자님들이라든지 많은 분들이 제일 관심을 갖는 사건이 하나 있는데요. 네. 그 대선 기간 중에 강남 화랑, 그렇죠. 예, 강남 화랑에 비밀 선거 캠프를 운영했다. 이게 지금 보도가 많이 됐어요. 그렇죠. 동희님이 선거법 빠졌네요. 했더니 바로 우리 시즌 네. 캐스터께서 예, 바로 이 부분이 가장 관심 있게 지금 지켜보는 것 중에 하나인데, 왜냐면 이게 공직 선거법 위반 요건의 경우에는 그 100만 원 이상 형이 네. 또 선고가 되면은 네. 당선 무효형. 그렇죠. 예, 이렇게 되면서 또 국민의힘 선거비 보전 받았던 거 다 물어내야 되는 거 아닌가. 아, 그렇죠. 네. 이거부터 빨리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거는 선거법은 공소시효가 6개월이죠. 6개월이니까 이제 오늘부터 이제 오늘 그 4월 4일부터 6개월 지나가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아마 이런 선거법 위반을 먼저 해야 공소시효 전에 네. 할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아직, 우리 네. 구독자님들이 요 네. 건에 대해서 네. 지금 작년 11월에 있던 보도를 한번 보여드리면은 더 맞다 자, 더 기억이 그 내용 상기하실 것 어떤 건지 같아요. 저도 좀 저 보면서 네. 좀 기억해 볼까요? 예. 서울 강남의 한 7층짜리 건물입니다. 대선 당시 윤석열 캠프 정책 총괄지원실장이던 신용한 전 서원대 석좌교수는 이 건물에 있는 화랑에 캠프 비밀 사무실이 있었던 걸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이제 백업할 자료 같은 거 급히 좀 빨리빨리 해달라. 강남으로 가지고 가야 된다. 뭐 또는 강남의 가로수길 어디로 가야 된다. 이런 얘기를 저는 여러 차례 듣고 봤죠. 선거 때 정당 선거사무소를 설치하면 지체 없이 관할 선관위에 신고해야 하지만 이 건물은 선관위에 신고되지 않았습니다. 대선 당시 국민의힘 대표였던 이준석 의원도 이곳으로 오라는 윤 대통령의 문자를 받은 적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 주소지로 오라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다. 그런데 그 이상으로 거기가 뭐 하는 데냐. 왜냐하면 가본 적이 없으니까. 네. 그러니까 저는 그거는 모르죠, 제가. 네, 저거는 이제 증거가 다 돼 있고 아마 수사하면 바로 그 유죄 판결을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선거 보존액이 다 이제 토해내야 되는 그런 문제 있을 것 같고 네. 그러면 이제 조기 대선으로 가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네. 그 선거법 위반에 대해서는 수사를 하고 우리들의 또 조기 대선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그렇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지금 또 여론조사 한 거 좀 혹시 있나요? 그 여론조사, 이재명 대표와 그리고 이제 예, 나오는군요. 네, 네. 그러니까 해당 여론조사는 윤석열 파면 선고일 지난 4일하고 5일 이틀간 이루어진 것이라고 해요. 대선 양자 대결에서 이재명 대표의 상대로 거론된 인물은 국민의 빅포입니까? 비포가 아니라 비포? 비실비실포. 그렇지. 비실비실포. 맞아. 네. 빅포라고 얘기해주기 싫습니다. 네, 비실비실포라고 김문수, 해주십시오. 오세훈, 한동훈, 홍준표 요 네 사람인데요. 이재명 대표가 이들 4명과의 대결에서 모두 50% 이상 지지율을 얻으면서 압승하는 것으로 나오죠. 더불어 이 대표는 차기 대통령 선거도에서도 지지율 40%로 압도적 선두를 달렸는데 이게 아까 비실비실포. 비실비실포. 지지율 모두 합한 거 18%보다 2배 네. 높았죠. 빅이 아니고 비실이군요. 그렇습니다. 비실포. 예. 네. 사실 뭐 국민의힘은 후보를 낼 자격이 없잖아요. 맞습니다. 저는 그것부터 이제 얘기하고 싶어요. 그 후보를 낼 자격이 없죠. 왜냐하면 기책 사유가 윤석열한테 있고 국민의힘 1호 당원이었고요. 그리고 또 이런 후보들은
실제 계엄을 그 옹호하고 내란을 동조했던 분들이 많잖아요. 그럼 본인들이 사과부터 하고 진심어린 해야 되고 이 4명 다 그런 자격이 없죠. 사실은 헌정 질서를 무너뜨리는 내란을 옹호하고 이렇게 계속했던 분이 어떻게 또 대통령 후보를 한단 말입니까? 지금 그 홍준표 의원이 그 말 비슷하게 한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럼요. 홍준표 대구시장이 7개월 전에 했던 말이 지금 딱 맞을 것 같은데요. 사실 이번에 이제 어제죠. 하루 전에 본인이 부푼 가슴을 안고 마지막 꿈을 향해서 즐거운 마음으로 상경해서 대선 주자로 나서겠다라는 그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는데요. 지금 이 글을 올릴 때가 아니라 본인이 7개월 전에 했던 그 말을 좀 되짚어 봐야 될까? 되짚어 봐야 될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했던 말도 좀 이렇게 살펴보고 네네. 그 그다음에 7개월 전에 했던 말, 그 영상이 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영상이 준비되어 네, 있습니다. 영상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상경을 하든지 좀 보고 하십시오. 네. 그동안 자기가 뭘 했는지도. 혹시 준비됐나요? VCR 영상을 먼저 보고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우리 스태프께서 영상은 나중에 보여준다고 하고 나왔네요. 네. 불과 7개월 전에는 7개월 전에는 당했다면 그 당했다는 자기 대해서는 포기해. 그거는 막을 수가 없어. 분위기를 국민 여론을 그려오고 가고 그 당시에 보수 바진영 언론도 너무 그런 식으로 반응을 가버렸는데 어떻게 선거가 되겠습니까? 또 정권은 흘러가는 거지. 당이 없어지는 거지. 당연히 없어지겠네요. 없어지는 거지. 그러니까요. 네네. 국민의힘 해산하고 대선 후보 내 만드는 겁니다. 저 7개월 전에는 정신 제대로 박혔네요. 근데 지금은 왜 또 나가겠다고. 아직도 본인 유튜브 영상이 남아있다고 합니다. 정말 이게 본인은 이제 출마하겠다고 하면서도 그 의견을 여전히 지지하는 모양입니다. 그죠? 내리지도 않고. 너무 뻔뻔한 거 아닌가요? 네. 너무 뻔뻔해서 이게 국민의 정말 뻔뻔당, 내란 동조 뻔뻔 뭐 모든 거를 다 담고 있는 게 아닌가 근데 싶습니다. 그랬던 사람이 아까 보니까 뭐라고 이번엔 마지막 꿈을 향해 즐거운 마음으로 올라갑니다. 아니 대선 안 나가신다면서 뭐 탈당해서 무소속으로 가시나요? 어떻게 되는 거죠? 당 없어지고 무소속으로 나오겠다는 얘기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참 우리 제작진분들이 정말 이 불팍에 대해서 굉장히 그래도 공정한 건 모르겠는데 이 지금 기울어진 운동장을 지향하기 때문에 공정하면 안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기울어진 운동장을 지향합니다. 저도 그렇게 알고 네. 방송을 준비했는데 참 이상하게도 이렇게 계속 이제 비실비실포에 대한 이야기에 대한 참 이야기가 많아요. 비실비실포 사실 우리 구독자님들 그렇게 관심이 없거든요. 그럼요. 우리 구독자들이 관심이 있는 거는 이재명 그렇습니다. 대표. 과연 민주당에서의 그러니까요. 대선 조기 대선의 시계는 어떻게 돌아갈지. 네. 우리는 비실비실포를 알고 싶은 게 아니지만 그렇죠. 한번 다뤄보도록 하는 걸로. 네. 그 뭐 비실비실포 특히 지금 홍준표 대구시장 같은 경우는 대선 출마 장소에 대해서 뭐 14일 네. 대합 빌딩? 네, 대합 빌딩이라고 과거에 뭐 이제 대권 명당이라고 밝혀지면서 네. 과거에 김대중 대통령이라든지 그 박근혜 전 대통령 이- 출정식 대선 출정식이 여기서 열렸다고 이게 하는데요. 선거 명당이라고 불리나요? 여기가? 대권 명당이라고 불린다고 명당이면 합니다. 뭐합니까? 국민의힘에서 후보를 안 낼 겁니다. 본인이 얘기한 대로 안 낼 거라고 믿기 때문에 명당에 가봐야 소용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정상인가요? 진짜 어떠신가요? 한 명 한 명 인물평이라도 짧게 해주시면 어떠실까요? 그렇죠. 뭐 안철수 의원은 뭐 광화문 이순신 동상 앞에서 네. 출정식을 한다는데 네. 왜 이순신 장군 앞에서 하죠? 그럴 또 자격이 없죠. 아니 이순신 장군은 12척의 벼라도 있었는데 네. 안철수 의원은 뭐 자기를 지지하는 의원이 한 명이라도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이제 뭐 사실 오락가락했지 않습니까? 자기의 의견들이. 홍준표 이번에도 절수할 겁니다 하실 것 같은데요. 홍준표는 사실 최악이죠. 왜냐하면 이번에 계엄을 엄호하고 내란을 동조하는데 앞장섰잖아요. 네. 이런 분이 어떻게 대선 후보가 가능하겠습니까? 그리고 7개월 전에 말한 게 있으면 지켜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명태균 네. 게이트 수사도 네. 홍준표 그렇죠. 굉장히 깊이 관여돼 있어서 자유롭지가 않죠. 굉장히 네. 몸이 무겁습니다. 네. 아무튼 저는 안 나오시라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것을 지키려고. 한동훈은 뭐 지금 검사 대통령에게 우리가 얼마나 당했습니까? 검사 출신. 맞습니다. 조금 뭐 변한 것 같이 보이지만은 저는 DNA 면에서 윤석열이가 그렇죠. 비슷하다. 그러기 때문에 100배 사죄하고 네. 조용히 근신해야 되는데 또 나와서 뭐 이렇게 한동훈 하려고 전 하잖아요. 대표는 이번 네. 국면에서 완전히 그 이미지를 구겼다 그럴까요? 네. 본인의 실체가 네. 좀 드러났지 그렇죠.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탄핵을 처음에 찬성하다가 나중에는 그거를 정부를 이끌어가지 못하는 어떤 그 힘이 그러니까요. 없다는 걸 봤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네. 실제로 지도자로서의 이미지도 저 사람이 허상이구나 이런 걸 많이 드러났기 그러니까요. 때문에 네. 뭐
거의 불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럼 네, 아니 근데 우리 구독자님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게 있습니다. 네. 민주당의 조기 대선에 대한 시계, 시간표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이게 가장 궁금할 것 같아요. 네, 비실비실 그렇죠. 포에 대한 인물평은 참 궁금하지도 않아요. 왜냐면 관심도 없거든요. 근데 네. 불팍에 계시는 작가분들은 손자병법을 너무 잘하시는 것 같아. 아, 우리 또 우리- 지피지기면은 100점 우리 불태다. 주블리 김병주 의원께서 우리 손자병법에 시청자분들이 우리 당 네. 이재명 대표에게 가장 관심이 많지만은 네. 상대를 알아야 된다 해서 계속 연 것 같아요. 네, 네. 지피지기. 근데 사실 제일 중요한 것이 이재명 대표에 관련된 소식이잖아요. 네. 내일 아마 이재명 대표께서는 그 한덕수 권한대행이 대선 일자가 정해지면은 네. 아마 수요일이나 이번 주 내로 이제 일단은 대표직을 그만두시고 이제 대선에 올인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서 이제 대표가 그만두면은 이제 아마 대표 대행 체제로 가지 않을까. 네. 뭐 예를 들어서 지금은 원내 대표 하시는 박찬대 대표가 네. 권한 대행을 하고 그다음 지도부는 뭐 그대로 되고요. 그래야 또 경선 관리를 잘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중앙이라든가 또 여러 개 열어서 선관위 우리 자체 선관위하고 선관위 룰을 정하는 위원회를 만들어서 대선 룰을 어떻게 정할지 이런 것들 경선 룰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것을 아마 이번 주 중에 정할 걸로 보이고요. 다음 주 중에 많은 후보들이 그렇죠. 좀 지원할 걸로 보이는데 대선 후보 룰을 정하는 거는 한 몇 가지 방법이 있더라고요. 네. 그냥 우리 국회의원 선거처럼 당헌 당규상에도 50% 권리당원 투표 50%에 일반 여론조사 50% 하는 방법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권리당원 투표와 선거인단을 모집을 해서 선거인단 투표하는 방식이 있는데 저는 50대 50 그걸 선호합니다. 왜냐하면은 권리당원 투표 50에 일반 여론조사 50%. 선거인단을 모집해서 한 경우는 지난 대선하고 지지난 대선은 그렇게 했더라고요. 근데 지금 선거인단을 모집하면은 역선택을 많이 하게 돼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선거인단을 교란시키기 위해서 네. 극우 세력들이 갑자기 수십만이 들어올 수가 있잖아요. 그럼 경선이 교란이 되고 또 지역위원회에서는 지금은 대선에 2개월 남았잖아요. 2개월 내에 다 끝나고 경선도 한 달 내에 끝내야 되기 때문에 예전에 시간이 많을 땐 그 방법이 되는데 선거인단도 한 일주일 만에 모아야 돼요. 수백만을. 그럼 지역위원회에서도 부담이 너무 커요. 그렇기 네. 때문에 선거인단 지난번 대선 때처럼 그렇게 하는 지형은 아니다. 지금 보십시오. 그구들이 얼마나 지금 했습니까? 그 정강훈을 중심으로 뭐 등등 그렇기 때문에 역선택이 안 되게 그렇게 갔으면 좋은데 그것은 일단은 그 룰을 정하는 위원회가 룰을 정하고 최고위를 거쳐서 이렇게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제 선거 날짜가 정해지면은 활발히 정해질 그런 걸로 역선택 문제는 저번에도 네. 이제 문제가 네. 됐었고 이번에는 그런 것이 안 되게 잘 네. 이제 룰을 만들 거라고 생각하고요. 궁금한 게 있는데요. 네. 민주당 경선 치열할 것이라고 보십니까? 궁금해요, 이거는. 뭐 많은 분들이 나온다고 하니까요. 그건 네. 이제 지켜봐야 될 거고. 저는 뭐 많은 후보들이 나오는 거는 긍정적이라고 봐요. 네. 왜냐하면 뭐 경선 과정을 통해서 네. 흥행이 돼야 되는데 흥행되기는 쉽지는 않은데 대신 이제 이재명 대표에 대한 흠집 내비 경선은 돼서는 안 되고 정책을 가지고 토의를 해서 정책 이슈로 우리가 이슈를 선점하는 거. 예를 들면은 대통령실을 용산에서 저는 이전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렇죠. 비정상을 정상화를 위해서 그걸 청와대로 가느냐, 뭐 행정수도 세종으로 가느냐 이런 정책 이슈를 가지고 활발히 토의하고 하는 거라면은 이슈가 선점이 될 수 있어요. 네. 네. 폴 벤데타 제이님 50% 박수권 크크크. 아 이재명 대표의 지지율이 박수권이라서 걱정해 주시는 분입니다. 네. 50% 박수권. SSH님 근데 신 변호사님 오늘 별명 잘 지으심요. 비실비실포. 크크크. 최고의 한마디라고 이렇게 네. 칭찬을 신 해주셨습니다. 변호사님이니까 그렇게 지어요. 저희가 네. 지으면은 또 엄청 저쪽에서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함부로 지으면 네. 큰일 납니다. 아, 제가 신 오늘 변호사님 저희 인기 많으신 극단적인, 네. 신 변호사님 인기 많으셔서 지금 제가 괜찮습니다만 자 오늘 이 히텐드런 코너 김영주 최고위님 항상 뵐 네. 때마다 반갑고 너무 좋은 얘기 해주셨는데요. 오늘도 여기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항상 건강하시고 감사합니다. 화이팅입니다. 네, 화이팅.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이게 이제 100대 비리를 담은 100개가 되네요. 사실 117가지 됐는데 이거를 그렇군요. 함축시키는 것도 일이었어요. 와. 영등포 경찰서에서 첩보를 받고 말레이시아의 마약 범죄단이 한국에 들어온다는 첩보를 가지고 이제 수사를 한 거예요. 처음에는 경찰청장도 너무나 반가워하고 기특해서 굉장히 격려해줬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그러니까 이 영등포 경찰서에서 보도자료를 낸 거예요. 근데 네. 워낙 큰 마약 사건이기 이게- 때문에 갑자기 경찰서장 그리고 경찰청에서 그 내용을 빼라. 브리핑. 네, 네. 브리핑 그 세관이 개입됐다는 내용을 빼라 빼라. 그러면서 돌변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게 수사 외압 아닙니까? 수사 외압이죠. 그래서 직접 경찰서장이 백혜령 경정한테 용산에서 관심이 많은 사건이니까 손 떼라 이렇게 하고 승진해야 될 백경정은 지금 좌천됐어요. 파출소. 네, 파출소 이 지구대로 문제를 문제 삼았던 네. 이유로. 그리고 이것을 가로막았던 서장은 경무관으로 승진을 했고요. 그러니까요. 네. 근데 지무정 총장이 인천지검에서 맡았던 이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으로 이 사건을 보내. 그러니까 이거는 이례적이라는 거거든요. 프로 수사가 더 진행이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본인은 검찰총장이 갑자기 나중에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계속 의혹들이 제기되는 것 같습니다. 네. 다시 좀 다시 오셔야 나오셔서 돼요. 뒷이야기를 이어주십사라는 부탁을 드리겠고. 고정되는 겁니다. 우리가 함께 들여다봐야 할 질문을 소개하고 그 답을 찾아가 보는 불팍 모두의 질문 큐 시간입니다. 오늘은 기후위기 시대를 극복하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애써주시는 윤준병 의원님하고 박지혜 의원님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구청장에서 항상 뵙지만 또 처음 보듯이 이렇게 반갑게 인사를 드립니다.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앞서 우리가 네. 4천만 모두에게 하는 질문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네. 윤석열 파면 그 순간에 어디서 어떻게 보셨으면 느낌이 어땠는지 각각 좀 여쭤볼 수 있을까요? 저는 아침에 이제 광화문에서 1인 시하고 이제 1인 시할 때 보니까 아침에도 하셨어요, 당일날? 네. 그날은 우리 의원님들 대선 의원님들 모여서 1인 시 하는데 맞아요. 표정들이 다 좋으시더라고요. 아, 네네. 왜 좋냐 그랬더니 어제 저녁에 근데 이제 선거 전날 4월 3일 날 네. 밤에 우리 헌재를 중심으로 광화문 쪽은 우리 탄핵 찬성 그렇죠. 그룹 네. 저쪽 경운 수원회관인가요? 네, 그쪽은 탄핵 반대 이렇게 모여 있는데 그쪽 반대 그룹에 어느 분이 다녀오셨나 봐요. 네. 그런데 그쪽이 텅텅 비어 있어요. 분위기 안 좋았구나. 분위기가 꽤 안 좋아서 전망이 좋은 것 같다. 네. 이런 얘기를 들어서 기대를 하고 네. 저는 돌아가지고 의원회관에서 직접 그 방에서 보셨어요? 네네네. 네. 네. 그 우리 박지혜 의원님 그때 방송 중이셨던가요? 네, 저희 델리민주 라이브 진행했고요. 탄핵 성공한 다음에 김동완 의원님이 눈물을 글썽이셔가지고 김동완이 뭉클했던 감성적이시구나. 네, 생각지 않게 감성적이시더라고요. 자, 솔직히 물론 이제 8대0 그 인용을 예상하셨겠지만 읽으실 때 어느 지점부터 확실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셨어요? 근데 사실 처음에 저희가 좀 법률가들이 조금 각하 의견 낼 때 우려했던 그런 증거 법칙에 대한 것도 얘기? 네, 깔끔하게 넘어가고 계속 인정하는 결론이 나오니까요. 이거 무난하겠네 이렇게 생각하셨구나. 윤준명 의원님도 어떻게? 저는 예전에 나온 내용이 주문을 먼저 하면 기각될 확률이 선거 이유를 먼저 하면 인용이다. 네. 이런 얘기 있었는데 적법 요건에 대한 판단을 먼저 하는 내용을 보고 인용이구나 이렇게. 주문이 안 나오니까. 네, 저는 어디 방송 가서도 안 하고 지금 처음 한 얘기 지금 생각나는데 저는 이제 8대0을 확신하고 있잖아요. 그래도 읽을 때 그 적법 요건을 얘기하는데 우리 문영배 재판장이 뭐라고 하셨냐면 먼저 보겠습니다 했거든요. 그럼 이제 저쪽에서 주장할 수 있는 건 각하밖에 없잖아요. 기각은 도저히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각하면 그 말을 먼저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왜냐면 그거를 그냥 그대로 쓱 읽어 내려가면서 이게 각하다 이렇게 가는 거지. 먼저 근데 요거 내가 볼게. 근데 안 되는 거거든. 이 말이 깔려 있는 거예요. 그 먼저라는 말에. 그래서 이게 각하는 무조건 거기서 날아가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죠. 네, 그 순간 혼자서 됐어. 그렇지. 각하는 끝났고 제가 이렇게 생각했죠 그때는. 아니 우리 윤준병 의원님 불팍이 오늘 첫 출연이시잖아요. 네네. 네. 아니 좀 전에도 파면 선고 당일에도 1인 시 아침에 하셨다고 하셨는데 그 탄핵 전국 내내 1인 시 하시고 집회에 참여하셨던 거리행진 참여하셨던 영상을 엄청 저희가 열심히 했어요. 예. 네, 불팍 첫 출연 혜택으로 준비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영상 보여주시죠. 박수 한번 칠까요? 네. 박수. 야. 오. 멋있으세요. 그 정도.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합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언제 들어도 즐거운. 행복한. 우리 윤 의원님 지역구 전북이신데 이렇게 서울까지 오셔서 매일 이렇게 매번 탄핵을 위해서 힘을 보태주셨는데 집회 시 현장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어떤 사건이라든지 그런 게 있으셨을까요? 제가 이제 뭉클했던 내용은 그 여성 농민의 전국연합 정영희 회장님이시던가 뭐 그분이 이제 그 시민단체 합동해서 촛불 집회에 이제 참여하셔서 단식을 하시는데 네. 아드님이 올라오셔가지고 네. 그때 저도 찬조 기억이 나네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면서 어머니에 대한 애틋한 마음, 뭐 또 어머니가 일상적으로 자식들의 정을 주는 내용들 이렇게 하면서 이 시국에 대한 어려움 극복해내야 된다는 격려 뭐 이렇게 할 때 찡했습니다. 예, 통치 꽁조림님이 윤준명 의원님 본인 영상 보고 박수 치시는 거 귀여워요. 역시 제가 아까 멋있다고 했는데 귀엽다고 표현을 해주셨습니다. 그 마지막 장면 때문에 파면한다. 그 마지막 장면 때문에 국민의 승리 그 부분에 대해서 진짜 국민들께 드린 박수입니다. 네네. 뭐 우리 국민들 대다수가 구구 그룹을 제외하고는 뭐 우리가 외쳤던 주문 비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이때 다 박수치고 뭉클하고 다 그러셨을 거예요. 문영배 재판관님께서도 굉장히 연습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역사의 길이 남을 순간이어서 저는 그러지 않았을까? 굉장히 표정 긴장되시더라고요. 이제 보통 이렇게 읽으면 처음엔 좀 긴장하다 쭉 풀리잖아요. 맞아요. 보통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발언해 보시면 다 알겠지만, 근데 이분이 마지막 가면서 약간 더 긴장하시더라고요. 네. 제가 보기에. 그러니까 그 부분을 향해 달려가니까 그런 느낌도 받았는데. 우리 박지혜 의원님께서는 어떤 순간이 뭐 기억 남는지. 저는 사실 저희 이 기간이 굉장히 길었는데 그 모든 과정을 저희 민주 여성들 같이 그 여의도에서 광화문까지 매일 같이 걷고 또 밤에 릴레이 발언할 때 봄밤이 굉장히 추웠거든요. 맞습니다. 거기 밖에서 바닥에 앉아가지고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 그 분들의 열정 그런 게 굉장히 눈물겨웠던 것 같아요. 그런 거 보고 더 힘도 내고 그랬던 기억나는데, 자 이렇게 모든 분들이 고생하시고 다 정성을 기울이셔서 윤석열 탄핵이 결국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한 발 한 발 이제 나아가야 될 때인데요. 첫 번째 질문은 모두의 질문 큐에서 농림축산 해양수산 분야를 담당하고 있는 윤준병 의원님께 드리겠습니다. 자, 10년 뒤에 우리 마을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살아계신 어르신이 몇 분이나 계실까? 농사는 누가 지을까? 아프신 어르신들이 병원 다니기도 힘든데 어떻게 하지? 사람이 줄어들고 텅 빈 마을에 몇 가구만 남지 않을까? 이런 질문들을 혼자서 또는 주변들과 많이 얘기하곤 합니다. 이렇게 돼 있네요. 농어촌의 암담한 현실이 담긴 질문인데요. 농어촌 현재 상황은 어떻다고 봐야 할까요? 뭐 걱정하시듯이 그렇죠. 암울하시죠. 예. 이제 뭐 이도 향도, 이천 향도 아니고 뭐 다 젊은 그룹들은 소득을 해서 도시로 다 떠나고 그렇죠. 어르신들은 고향을 지키고 뭐 이렇게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소득이 늘어나지도 않고 뭐 또 정부에서는 인구가 줄어가니까 투자도 적고 그렇죠. 뭐 이게 이제 악순환이 지금 계속되고 있는 게 농촌의 현실이죠. 이른바 예타 같은 거 해도 전혀 이제 안 나오는 그런. 뭐 그렇죠. 그래서 이용자가 적으니까. 네. 최근에는 이제 농촌에 대한 뭐 지역 균형 발전, 정책 효과 뭐 이런 내용을 이제 넣어서 조금 보완하려고 하고 있는데 여전히 뭐 사회적인 인프라가 수요 중심으로 이렇게 되다 보니까 투자도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가격도 떨어지고 대신에 악순환이네요, 그게. 또 한편에서는 뭐 식량 안보라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규제는 그대로 유지되고 뭐 이러다 보니까 꽤 악순환을 겪고 있죠. 떠나고 그러다 보니까 농촌은 인구가 떠나고 나니까 빈집은 그대로 방치되고 그러다 보니까 경관은 안 좋아지고 뭐 이런 내용으로 현재 놓여 있는 것이 농촌의 현실이고 또 정부 입장에서는 이제 생활 물가라고 소위 명명하면서 농산물이 뭐 가격 폭등이나 뭐 이런 게 자연적인 기후적인 요건 때문에 이루어지기도 하죠. 네. 그러면 가격이 올라가면 뭐 비축미 방출해서 가격 잡는다고 그러고 대신에 가격이 떨어지면 나몰라라 하고 뭐 이러다 보면 아니 가격이 좋을 데가 없네요. 그러면 그러니까요. 계속 막고 있고
그러니까 농어촌이 이렇게 굉장히 고령화되어 있다라는 거는 지금 다 알고 계신 상황인데 이 고령화된 농어촌을 살리기 위해서 어떤 대책이 필요한지 좀 이 대책 마련이 가장 좀 궁금한 상황인데 어떤가요? 10년, 20년 후에는 좋아질 수 있겠죠. 좋아져야 되겠죠. 네.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을 합니다. 10년, 20년 후 지금 우리 어르신들 연세 드시면 이제 그분들이 고인이 되시면 이제 농촌에 거주하는 인구가 계속 이렇게 줄어드는 추세지만 완화될 거다 일정 시점 되면 대신에 농촌에 있는 공간들, 토지들 또 여러 가지 자산들은 아마 유지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예전 같으면 토지가 주요 생산 요소였는데 그 생산 요소가 인당으로 나누면 그래도 커지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러면 가용할 수 있는 자산 소득은 늘어나니까 정부가 정책을 잘 펴고 미래 변화에 대한 준비만 잘해 나간다면 농촌의 변화가 암울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기대를 해요. 네. 이제 그게 충족되려면 네. 정부가 잘해줘야죠. 그렇죠. 여기 지금 보니까 상상한 대로님이 제가 사실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그 얘기를 하려고 지금 개헌 얘기하지 마시고 우리 얘기하는 방송 집중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려고 그랬더니 상상한 대로님께서 햇빛연금, 바람연금 등등으로 기본소득이 확실히 보장된다면 귀농할 젊은이들이 많아질 겁니다. 이런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이제 그런 취지의 얘기겠죠. 그렇죠. 이제 농사 짓는데 뭐 농지에 대한 내용도 식량 안보라고 하는 측면에서 네. 필요한 농지 정확하게 하고 대신에 식량 안보 때문에 이용 제한을 하는 부분에 대한 공익적 가치에 대해서 보상 명확하게 하고 또 그 가용할 수 있는 내용들을 소득원과 연결시킬 수 있는 내용으로 잘 활용해서 뭐 태양광을 한다든지 뭐 이런 걸 통해서 기본적으로 생활이 가능한 연금제도라든지 뭐 이런 내용들을 틀을 만들고 또 농촌 공간도 이제 재편해야 되겠죠. 인구가 줄으니까 지금처럼 기존에 있는 주택으로 그냥 방치하지 말고 적정하게 뭐 빈집 정비도 하고 대신에 마을 단위도 7, 8개를 묶는다든지 뭐 해서 기본적인 생활 수단이 가능한 주거 여건이 가능한 걸로 재편하고 그러면서 여기 공간들은 소득과 연계되거나 생활 개선에 연계되거나 산업적인 재배치에 기여할 수 있는 틀로 이렇게 바꾸는 작업 요거를 정부가 진짜 미래 비전을 가지고 제대로 해내면 농촌 공간이 재편도 되고 또 소득도 담보되고 대신에 이제 농동과 관련된 내용은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농업이 제조업이나 서비스업이나 이쪽에 계속 희생만 당했던 내용에 대한 보상도 적정하게 이루어지면서 소득과 관련해서 적정하게 물가가 오르지 않도록 제어하기 위한 내용이라면 거기에 대한 보상도 하고 지금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대책이 다 지금 갖고 계신 거 굉장히 많네요. 많고 사실은 문제점도 많고 해결책도 이제 그만큼 많이 갖고 계신 것 같은데 이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고 민주당이 집권을 해서 그것을 마음껏 펼칠 기회가 오면 아마 우리 윤주명 의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걸 이렇게 충분히 펼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탄핵당한 윤석열 정부에서는 전혀 관심이 없었던 분야에 대해서 윤주명 의원님께서 큰 아이디어를 많이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법사에서 법이 오면 열심히 제가. 이게 이제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그 거부권 행사를 그렇죠. 계속 반복적으로 했던 내용이 농업민생사법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내용의 핵심은 농업도 소득 안전망, 그 다음에 기후위기 말씀하시겠지만 기후위기에 따른 뭐 재난 안전망 이런 게 기본적으로 구축될 수 있는 틀을 만들어줘야 지속 가능한 농업이 가능하고 식량 안보가 적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그 내용을 꼭 입법화를 해야 되는데 이번 우리가 집권하게 되면 그러니까 농촌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1차적으로 거부권 행사된 양곡관리법 등 농업민생사법 공포해서 우리 농민들이 또 농업을 안정적으로 지속 가능하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내는 박스권의 50%에 갇힌 지지율을 또 60%의 또 박스권으로 만들어야 돼. 맞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 모두의 질문 Q에 도착한 질문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지혜 의원님께 도착한 질문인데요. 기후 분야 책임 의원 아니겠습니까? 네, 재생에너지 생산과 이 송전솔로 관련된 문제, 이 문제 해결해야 되는 어려움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력 이송 설비에 들어갈 자원 문제, 생태계 문제, 주민 갈등 문제를 생각하면 재생에너지 생산 지역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기업들이 들어선 게 맞지 않을까요? 재생에너지 생산을 만들어서 어떻게 공급해야 할지에 대한
고민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네. 재생에너지 생산 송전선로 문제 이 부분 좀 자세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네, 사실 송전선로 그러면 좀 생소하게 느끼실 수도 있는데 저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뭐 전신주 또 멀리 이제 교회에 나가면 가끔 이렇게 큰 철탑들이 철탑? 보이잖아요. 이런 것들 이제 송전선로 송변전 설비 전기를 생산지에서 소비지로 그 실어 나르기 위한 설비들을 말합니다. 근데 이 뭐 가까이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쨌든 전자파로 인한 건강 영향이라든지 경관에 미치는 영향, 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우려가 있고 또 백두대간 이제 관통하는 그런 송전선로 같은 경우에는 자연 이제 환경을 훼손하는 거 아니냐 이런 점 때문에 굉장히 반대가 최근에 좀 심해지고 있어요. 그리고 밀양 사태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이제 강제적으로 그걸 이제 진행하는 과정에 인권 문제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을 잘 진행을 해야 되는데 사실 송전선로는 그 재생에너지만의 문제는 아니긴 합니다. 모든 이제 발전소를 지으면 전기를 소비지까지 연결할 송전선로가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이 송전선로를 건설하는데 방금 말씀드린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점점 더 많은 시간과 비용이 걸리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재생에너지만의 문제는 아니다. 하지만 최근에 이제 작년에 저희 호남이랑 제주 지역에 이 송전선로 문제 때문에 재생에너지 인허가가 중단이 된 상황이에요. 2032년까지 사실 중단되어 어떤 있거든요. 문제? 그러니까 그 송전선로 부족한가요? 네, 송전선로가 부족한데 건설하는데 오래 걸리니까 확충할 때까지 발전 사업 허가를 하지 않겠다. 그리고 거기에는 주로 이제 재생에너지 설비들이 예정돼 있다 보니까 신규로 들어갈 발전 사업 이 이제 더 이상 계획을 하지 못하게 된 거죠. 그래서 재생에너지 발전을 확대하는 문제 이렇게 발목을 잡는 게 송전선로 문제가 굉장히 커졌다 그런 이슈가 있습니다. 아니 아리백을 모르던 자가 대통령이 되니 이런 것까지 발목을 잡았군요. 그러니까요. 그동안 저희가 송전선로 확충에 있어서 조금 한전에만 맡겨두고 네. 좀 국가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한 그런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근데 송전선로 문제는 지역 민원하고도 관련이 있고 네. 어쨌든 옛날에 화력발전소나 이런 데는 발전소 하나인데 거기를 연결하니까 조금 간명할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잘 모르는 분야지만 이제 태양광이나 이런 데는 이제 좀 산재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모세혈관 같이 이렇게 촘촘하게 건설해야 되는데 뭐 그거는 사실 큰 발전소나 작은 발전소나 마찬가지긴 해요. 그리고 지금 동해안의 석탄 발전소 같은 경우도 송전선로가 부족해서 못 돌리고 있거든요.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좀 대책이 또 많이 되고 네. 또 많은 아이디어를 좀 제공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우리 또 윤주명 의원님 농림축산해양 분야 질문으로 또 가볼까요? 이거 영상이 마련되어 있다고 하죠? 민주당에서 운영하고 있는 프로젝트가 있어요. 거기에 들어와 있는 질문 내용 보면 해경 급식비가 해군 급식비의 절반밖에 안 된다. 이렇게 지적되어 있어요. 인지하고 계시죠? 예, 인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되겠고 그 대책을 어떻게 운영하겠다 이런 의견 제시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내용들이 지금 제시가 안 돼 있어요. 아니 이게 무슨 말인가? 해경하고 해군이 다르고 만약에 다르면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해결책이 있을까요? 어떤가요? 예, 뭐 우리 국방은 뭐 특히 해상수호 이것도 의무를 수행하고 있는 기관이 해군하고 해경하고 임무 수행하는 방식이 비슷하죠. 그런데 해군은 급식비가 인당 일일 15,000원. 네. 그런데 해경 그 경우에는 8,821원. 한 3분의 2 정도 수준이네요. 네. 뭐 그 절반 수준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요 부분이 이제 우리 모두의 질문 2에 왜 이렇게 다릅니까? 왜 이렇게 다르고 해결책이 있을까요? 어때요? 네. 뭐 내용은 예산 부족 문제라고 이제 해명을 하는데 같게 만들어야죠. 예산을 반영해서. 그거는 진짜 좀 다른 게 좀 이상하네요, 그죠? 네네. 이걸 정확하게 집어내셨으니까 이제 개선하기만 하면 되겠습니다. 뭐 일단 내년 이번 추경할 때 한번 보고 내년 예산 작업을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반영 여부라든지 실제 반영 노력을 하는지는 점검해봐요. 이게 이렇게 차이가 있었는데 지금까지 다른 의원님께서는 모르셨던 것을 우리 윤 의원님께 찾아내신 거예요? 아니 우리 모두의 질문에서 제시해 주신 거예요. 저도 몰랐는데. 아 그렇습니까? 우리 모두의 질문 너무 좋은데요?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 넘어갈까요? 다음 질문은 지구를 지키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질문인데요. 자. 질문은 신재생 에너지 시대로 가고 있나요?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선진국과 수많은 기업들은 신재생 에너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하지만 대한민국 현실은 신재생 에너지에 투자하지 않고 있다.
에너지 자원 하나도 없는 국가에서 꼭 에너지 분야는 해결돼야 할 목표라고 생각되는데요. 어때요? 대한민국이 신재생에너지 시대로 가고 네.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어떠신가요? 아주 천천히 아. 아주 천천히 가고 있다. 저희가 이제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주요 국가 중에 태양광 발전 신규 보급 속도가 늦어지고 있는 유일한 나라이기도 합니다. 그런가요? 예, 과거에 저희가 급격하게 늘렸었는데 최근 2, 3년 동안에는 오히려 신규 보급량이 줄어들고 윤석열 있어요. 정부에서 네. 그거를 좀 잘 제안하고 그랬었던 건 아닌가요? 그러니까 약간 정치적인 그렇죠. 의도로 저는 약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매우 그 정치적인 제가 의도. 크다. 네. 원자력 막 띄우고 하면서 신재생에너지는 뭐 그렇죠. 줄이고 이랬던 것 태양광에 같은데. 대해서 감사하고 또 수사하고 이렇게 네. 하면서 탄압을 많이 했고 그 결과로 사실 태양광 산업 자체가 축소됐거든요. 그렇죠. 네. 음성 공장 같은 한화큐셀 같은 이제 세계적인 태양광 회사 우리가 갖고 있는데 그 공장을 하나를 닫을 정도로 신규 보급량이 줄어들었다. 그런 점에서 굉장히 좀 최근에는 좀 후퇴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고 저희가 빠르게 제자리를 찾아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제 R200과 관련해서도 지금 그 무역과도 관련이 연관된 문제고 네, 사실은 네. 더 활성화돼야 되는 문제가 맞죠. 이걸 그렇죠. 근본적으로 어떻게 그러니까 국가적으로 좀 활성화하는 방법밖에 없겠네요. 정부 주도로 어떻습니까? 네. 사실 앞서서 재생에너지 같은 경우 에너지 자원 하나도 없는 국가에서 꼭 필요하다는 말씀도 주셨는데요. 우리 에너지 안보 차원에서도 저희가 에너지원의 대부분을 화석연료에 의존하고 있다 보니까 대부분을 수입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재생에너지가 주력 에너지원으로 이미 자리를 잡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 산업적인 측면에서 미래 산업 뭐 우리가 육성하려고 하는 여러 산업 중에 하나로 그 재생에너지를 꼭 육성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재생에너지 육성 전략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신규 보급 용량을 안정적으로 확대하는 그런 보급 목표도 제자리를 찾아야 될 것이고 그 태양광이나 풍력 같은 재생에너지 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그런 조치들이 필요한데요. 저희 당에서도 그래서 그 탄소중립 산업 육성법을 당론으로 작년에 추진을 했었습니다. 네, 국민의힘이 엄청 반대를 많이 하고. 반대하고요? 네. 왜 그리고 거기는 그렇게 이상한 네, 산업부도 반대를 많이 하고 참 그래서 이상한 저희가 사람들이네요. 네. 또 새로운 세상을 열어서 탄소중립 산업 육성 네, 육성법. 네. 네. 우리 박지혜 의원님 제가 평소에 굉장히 똑똑하시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네. 전공 분야니까 더 이렇게 딱 눈이 이렇게 빛나시면서 이렇게 아유, 멋있습니다. 탄소 중립 산업 육성법 이거를 좀 통과가 된다면은 이 재생 에너지라든지 이런 관련 사업이 확실하게 좀 진행될 수 있을까요? 그렇죠. 그게 국가가 전략을 가지고 육성 전략을 수립하게 하는 내용이 있고요. 기업들이 원하는 여러 가지 세제 지원이라든지 인허가 촉진을 위한 그런 그 법 근거가 마련이 되어 있어서 조금 앞으로 저희가 빠른 시간 안에 이 산업들을 육성해야 하는데 그런 점에 있어서 촉진제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두 분 농림축산 분야의 전문가, 그다음에 신재생에너지, 기후위기 관련 전문가 두 분 모셔서 얘기해 보니까 뭔가 저도 좀 아는 게 좀 늘어나는 것 같고. 네, 앞서 첫 질문을 저희가 기후 질문을 약간 마무리를 못하고 넘어갔는데 네, 그렇죠. 사실 여기 농촌 지역 소멸과도 이제 직결된 문제기도 하거든요. 네. 그 농촌의 미래가 될 수도 있는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뭐 햇빛연금, 발안연금 얘기를 하셨는데 네. 그 재생에너지 송전솔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수요지 인근에 기업을 유치하게 하는 게 어떠냐 이게 그게 제안이었는데요. 네, 그 제안은 굉장히 유용한 제안이고 그거를 실현하기 위해서 분산에너지 특별법 같은 것도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자금률이 높은 지역으로 기업을 유도하기 위한 그런 제도들을 조금 국회가 좀 마련은 하고 있는데 신재생에너지 많이 하게 하고 그 근처로 기업을 유치하는 이런 그렇죠. 방식. 에너지 자금률이 높은 지역에 전기요금을 저렴하게 해줘서 그쪽으로 기업을 유치를 할 수 농촌 있도록. 문제도 같이 해결하고 이렇게 되겠네요. 일자리도 창출되니까 네. 오히려 농어촌 발전과 같이 연결이 돼 있겠네요. 네. 산업 재배치를 이제 농어촌 쪽에 유유지라든지 이렇게 하고 대신에 생산지에서 에너지 소비까지 이루어지면 지금 고민이 되고 있는 문제들을 송전솔로 해결하면서 문제라든지 그런 것도 다 줄일 수 네. 있는 네. 거기서 생산해서 그 자리에 쓰니까. 네네네. 그런 재배치를 적극적으로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민주당 의원님도 이렇게 전문 분야에 네. 있어서 탁월한 분들이 많이 들어오셔가지고 앞으로 정책적으로도 역시 민주당이 다른 당, 뭐 내란당은 빼겠습니다. 저희 탁월한 타의 추정을 불허하는 그런 당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불팍 모두의 질문 큐 세 번째 시간을 함께 해주신 우리 윤준병, 박지혜 의원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사실은 시간이 조금 더 많이 해서 좀 자세히 다뤄야 되는데 저희가 시간이 한계가 있어서 그것이 좀 안타깝고요.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말 거리의 풍경을 보니까 많은 것이 제자리로 돌아온 듯한 모습이 저는 보였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날씨가 좋아서 밥을 먹으러 가는데 예전에 느끼지 못했던 그런 암울한
기운이 위에서 거쳐 있는 그런 느낌을 제가 받았거든요. 이런 제자리로 돌아간 아름다운 풍경을 완성하기 위해서 민주당은 끝까지 특검을 통한 내란 실체의 수사와 근원적 정결을 위해 노력하겠고요. 결국은 헌법소호 세력이 집권해서 그것을 마지막 청산하는 것이 종결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위해서 민주당 의원들은 말할 것도 없고 국민 여러분께서도 함께 달려가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네. 신임 변호사님 마지막 네. 한 말씀 하시고 클로징 하시죠. 네, 여러분 민주당 기운 블루 팍 불팍 대한민국 길을 팍팍. 아, 좋습니다. 내일 민주당의 뵙겠습니다. 길을 빡빡 내일 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폼은 안 맞았지만 대한민국에도 길을 팍팍.